이건 명백한 오만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한복판.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군 없이는 방패 없는 병사와 같다고. 독자적 방위는 불가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종말일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하지만 곧 그 현실은 우리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용히 준비되어 있던 진짜 실력. 독자 개발 전투기 100% 사이버 방어 성공률 99%, 우주 감시 자산 12개. 세계가 놀란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린 속았던 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에, 보호가 아니라 파트너십에. K-팝 뒤에 숨겨진 첨단 방위산업. 한 나라가 만들어낸 안보혁명. 우리가 단순한 동맹이라고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미국 안보 고문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밝혀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각자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민간안보연구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하이든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혹은 첨단 기술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군사 전략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나라,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배워야 할 안보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말이죠.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30년간 퇴역 해군 장교로 그리고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십 개국의 동맹 관계를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솔직히 그다지 특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종종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죠.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나라라고.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방패 없는 병사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하고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180도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작년 봄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소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지시를 내리셨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라고. 미국의 국방 예산이 계속 압박받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온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어쩌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충분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하게 하고 미국은 더 중요한 지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와 방위산업 기술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나 병력 규모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 민관군 합동 체계,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방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사이버 안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게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 무인 정찰 체계, 그리고 우주 기반 감시 자산까지.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일까? 혹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죠.
서류상으로야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미안보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회의 참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측 관계자들과 의례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완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단순히 건물이 더 높아지고 도로가 넓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역동성과 자신감,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야 발전했겠지만 안보 분야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적일 거라고. 내일부터 시작될 회의에서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면 그들도 결국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지정학적 위치는 바꿀 수 없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확신을 갖고 회의장에 들어선 저는 곧 있을 한국 측 발표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듣고 본 것들은 제 30년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한국의 통합방위 체계 도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보여주기식 프레젠테이션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국 국방부 차관이 설명을 시작하자 저는 점점 자세를 고쳐 앉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삼축 체계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류상으로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결국 미국의 정보, 자산과 지휘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국 없이 단독 행동은 못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때 한국군 합참작전본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리고는 실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죠. 가상의 위협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점심 식사 시간,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육군 중장에게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방패 없는 병사와 같다고.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중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패가 없다면 스스로 검이 되면 된다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준비를 마쳤다고 말이죠. 오후 일정은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시찰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통합국방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상황실,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그리고 각 군과 정부 부처, 민간 기관까지 연결된 통합 네트워크.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이버 안보 통합센터였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죠. 한 젊은 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오히려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말이죠.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정말 독자적으로 구축했냐고. 그러자 센터장이 대답했죠. 물론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80% 이상이라고. 오히려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대규모 민방위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전국 단위의 재난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훈련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죠. 군과 경찰, 소방, 의료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구 하나 귀찮아하거나 대충하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 물어보니 1년에 여러 번 이런 훈련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고. 훈련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민적 단합과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죠. 낮 동안 제가 던진 도발적인 질문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측 인사들은 여전히 정중하게 저를 대해주었죠. 식사를 하면서 한 국방부 차관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이든 고문님,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 가능한 협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소국들이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 동안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 완벽하게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시민들. 이것이 정말 제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정이 더욱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하루 만에 흔들린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표를 보니 더욱 흥미로운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한국 항공우주산업시설과 방위산업체들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항공우주산업단지였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항공우주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라고 불리는 전투기였죠. 담당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으로 성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특히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인 전투기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무인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는데 그 정교함과 효율성은 미국의 최신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점심시간에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했죠. 특히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전투기가 있는데 왜 한국 것을 선택하냐고. 그러자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한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더욱 놀라웠죠. 레이저 무기 시스템, 전자기 펄스 방어 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주 기반 감시 체계였죠. 연구소장이 설명하기를 한국은 이미 여러 개의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완전한 우주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이었죠.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나라. 그것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전날보다 훨씬 편안했죠. 아마도 제가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이든 고문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보호와 의존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말이죠.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수긍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장관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절박함을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이었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손실이 아니라 미국의 손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죠. 내가 정말 이런 글을 쓰고 있다니.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고 저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미연합지휘소를 방문하고
양국군 수뇌부와의 종합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이틀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제 시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평택에 위치한 연합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마침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은 지원과 조언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중 가상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쪽에서의 도발 시나리오였죠. 놀라운 것은 한국군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군의 정보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말이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 지휘관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시하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어느 선진국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특히 사이버전과 우주자산을 활용한 작전 계획은 미군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죠. 한국은 이제 전 영역에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은 물론이고 사이버전, 우주전 그리고 정보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인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합참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동맹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한국은 이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대답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맹이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제시하는 동맹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평등한 파트너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그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동맹이었죠. 오후의 종합회의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는데 의제는 향후 동맹의 발전 방향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은 미군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었고 민관군 통합대응 체계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과 전국민 방위 체계는 미국도 배워야 할 모델이었죠. 한미군 장성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회의가 끝날 무렵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하이든 고문님, 제가 이곳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과 함께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것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는 일이 될 것이었죠.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미국도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이틀 전 제가 보였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건배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를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이곳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도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일단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겠죠. 주한미군 철수 권고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라고. 창밖을 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을 따라 발전한 이 나라처럼 한미 동맹도 새로운 물길을 따라 흘러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국무부 직원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소장님께 긴급 보고를 요청했죠. 처음에 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저의 입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체계, 첨단 무기 개발 현황, 전 국민적 방위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소장님은 끝까지 조용히 듣더니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했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국방부와 국무부에도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다음 주 펜타곤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성은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반문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질 파트너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 등을 말입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 이런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에게도 큰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죠.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와 학회에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주제는 항상 같았죠. 새로운 한국 그리고 진화하는 한미동맹.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분석가들은 열린 마음으로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제가 제시한 안보 분야의 발전상은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었죠. 한 젊은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어느 날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 한국의 변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상원 의원들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죠. 한국은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했으며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저는 대답했죠.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함께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특히 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은데 이제 그들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고 그것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보고서와 증언은 워싱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국무부도 새로운 한미 관계 비전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안보 포럼에서 한국의 방위 체계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발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포럼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방위 체계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죠.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닌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국민의 단결력을 모두 결합한 총체적 안보 개념 말입니다. 발표를 듣던 독일의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런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묻더군요. 저는 한국 전쟁의 경험과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절박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반응이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자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며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죠. 휴식 시간에 독일 교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이제 기술과 문화가 아닌 전략에서도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가 한국의 안보 시스템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식 사례 연구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죠. 연구소에서는 한국 전문팀을 구성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미국도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후방 지원 부대가 아니었죠.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군의 직업별 특기를 활용한 맞춤형 운용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우리 팀은 한국 국방부에 협력을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죠.
그 자리에서 한국 육군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공유하겠다고. 이런 교류가 계속되면서 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된 것이죠. 실제로 미 육군 교육사령부는 한국의 훈련 시스템 일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었죠. 장관이 직접 저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 간 기술 공유 확대,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경험을 다른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등이었죠.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이 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실을 보게 된 것뿐이라고.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형 전투기가 또 다른 나라에 수출된다는 내용이었죠. 앵커는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뉴스였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이죠. 제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보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과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행사라는 설명을 듣고 수락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 오만한 태도로 이곳을 방문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친구로서 초대받은 것이니까요. 공항에서 국방부 의전팀이 저를 맞이했고 호텔까지 가는 동안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시상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자리였죠. 저 외에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외국인들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죠. 하이든 고모님께서 보여주신 열린 마음과 정직한 평가는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년 전 제게 냉담했던 한국군 장성들도 이제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한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이제는 고모님께 감사하다고.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진정한 전문가의 자질이라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과의 개별 면담도 있었습니다. 장관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한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라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미국에게도 큰 기회라고. 강하고 자주적인 동맹국을 갖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이죠.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 날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과의 만남이었죠. 국방대학교와 합참대학의 젊은 장교들, 그리고 안보 분야 대학원생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해 진지한 질문들을 쏟아냈죠. 한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각이 있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진정한 독립은 고립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젊은이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해주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 같아 희망적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통합국방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공동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양국군이 완벽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한국군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죠. 훈련을 지켜보던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 체계는 미군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고모님의 보고서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마음에 드셨냐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제2의 고향 같다고. 그리고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안보 분석가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주요 언론들도 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의 성장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을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선진국이 된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오히려 반대라고. 강하고 자주적인 동맹국들과 함께할 때 미국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된다고.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죠.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무렵 제 연구소는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방위 시스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분야에서 한국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첫 화상회의에서 한국 측 연구진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우리 연구진도 깊은 인상을 받았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워싱턴에서 한미안보 협력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직위원장을 맡았죠. 양국의 고위 관료, 군 지휘관, 학자, 그리고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서 미 국방부 장관이 인상적인 연설을 했죠.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도 배우고 있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하이든 고문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동 무기 개발, 기술 공유, 훈련 체계 통합, 그리고 제3국에 대한 공동 안보 지원 등이었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죠. 폐막식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안보협력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을 목격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방위 장비를 수출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했고, 한국은 기꺼이 그 경험을 공유했죠.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환영했습니다.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니까요. 어느 날 백악관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죠.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발언권을 주었죠.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순히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역할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파트너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죠. 그 순간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강한 나라만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단단한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과 함께하는 미국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제 손자가 가끔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한국 이야기만 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한국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나라라고. 그리고 언젠가 너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두 나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이제 시작일